여러분,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인터뷰 자리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맞은편에는 리처드 파인만이 앉아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죠. 기자가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석은 왜 서로 밀어낼까요? 그러자 파인만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이렇게 답합니다.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석이 밀고 당기는 것,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 아닌가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그 조그만 자석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물리학자가 왜 서로 밀어내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석의 원리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 해온 왜? 라는 질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 앞에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에 자석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극길이 가까이 되면 손에 느껴지는 그 묘한 저항감 아시죠? 뭔가가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거기 있는 무언가. 그런데 반대로 돌리면 두 자석이 서로 달려들어서 탁 붙어버립니다. 흔히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자석에는 북극과 남극이 있고 같은 극끼리는 밀고 다른 극끼리는 당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장 때문이다. 철 원자들이 정렬되어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이 힘을 미친다.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설명이 된 건가?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파인만은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설명은 사실 대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기장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뿐 실제로 왜 그런 힘이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잠깐 이게 무슨 말인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파인만이 그 인터뷰에서 아주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친척 어른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왜 입원하셨냐고 물으면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셨다고 합니다. 알겠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왜 미끄러지셨냐고 물으면 빙판이 미끄러웠으니까요. 그럼 왜 빙판이 미끄럽냐고 물으면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얼음이 압력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물처럼 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압력을 받으면 물처럼 변하냐고 물으면 물은 얼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압력이 그것을 거꾸로 되돌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왜 물은 얼면 부피가 늘어나냐고 물으면 보이시죠? 왜? 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멈추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멈춤은 임의적입니다. 우리가 허용하기로 한 왜의 깊이가 있을 뿐이죠. 파인만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왜? 라는 질문에 진짜 답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또 다른 질문의 시작인 건지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다시 자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석이 밀어낸다. 왜냐고요? 자기장 때문이다. 그럼 자기장은 왜 그런 힘을 미치냐고요? 전자기력이라는 기본 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럼 전자기력은 왜 존재하냐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기묘해집니다. 물리학자들이 주는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기본 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우주가 그런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더 간단한 무언가로 환원할 수 없다. 이것이 바닥이다. 이건 설명이 아닌 것 같죠? 그냥 그래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말합니다. 모든 설명은 결국 어딘가에서 이 지점에 도달한다고. 더 이상 왜냐고 물을 수 없는 그 바닥 지점에 어린 시절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느냐고 부모님께 물어봤더니 우리가 낳았으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부모님은 왜 존재하시냐고 물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으셨으니까라고 하십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존재하시냐고 물으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결국 어디에 닿을까요? 이것과 자석의 질문은 사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설명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어떤 현상이 있고 그 아래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아래에 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마치 사다리처럼요.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 언젠가 진짜 바닥이 나오고 거기서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최종 답을 만날 것이라고. 그런데 사다리는 언젠가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바닥이 없으면 사다리가 허공에 떠 있는 거거든요. 물리학에서 그 바닥을 우리는 기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전자기력, 중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네 가지. 이것들은 더 이상 환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요. 자, 그렇다면 파인만이 자석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렵다고 한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자석이 밀어내냐? 고 물을 때 사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 현상을 더 기본적인 무언가로 설명해 달라. 두 번째, 이 힘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은 답할 수 있습니다. 자석이 밀어내는 이유는 전자기력 때문이고, 전자기력은 빛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으며, 전자들이 서로 광자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 힘이 전달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자전기 역학이라는 이론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정밀하게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왜 전자기력이 존재하냐? 왜 전자들이 광자를 교환하느냐? 왜 이 우주는 이런 법칙을 따르냐? 이 질문에는 적어도 현재 물리학의 언어로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과학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파인만은 이것이 과학의 정직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르는 걸 안다고 하지 않는 것, 바닥에 도달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런데 이 바닥이라는 개념,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등장합니다. 퇴근길 버스를 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왜 빛이 나지? 전기가 흐르기 때문이다. 전기는 왜 흐르지? 전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전자들은 왜 이동하지? 전이차가 있기 때문이다. 전이차는 왜 전자를 움직이게 하지? 전자기력 때문이다. 전자기력은 왜 존재하지? 딱 멈춥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 지점에서 편의상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다리의 마지막 계단에 닿은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그렇다면 파인만은 왜 그 질문에 바로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요? 모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요? 이게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파인만은 모른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질문 자체가 갖고 있는 함정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볼게요. 우리가 왜?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틀 안에서 묻습니다. 그 틀이란 뭔가 더 친숙한 것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왜 자석이 밀어내냐고 물을 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원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 예를 들면 고무줄이나 스프링처럼 익숙한 것으로 설명해 달라고요. 그런데 파인만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석의 힘을 고무줄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결국 고무줄은 왜 원래대로 돌아오려 하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국 고무줄을 이루는 분자들 사이의 전자기력 때문입니다. 즉, 자석을 설명하려고 고무줄을 가져왔는데 고무줄이 결국 자석과 같은 종류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꼴이죠. 이게 바로 파인만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어떤 힘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려면 그 다른 것도 어떤 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힘도 또 다른 힘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슬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끊겨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끊기는 게 아니라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그 지점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과학 교과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물리를 배울 때 공식과 법칙들을 배웠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쿨롱의 법칙, 연력학 법칙들. 그런데 이것들은 왜 그런 식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우주가 이 규칙을 따른다고 선언할 뿐이에요. 왜 이 우주가 정확히 이 규칙을 따르냐는 물음에 적어도 지금 물리학의 언어로는 아직 완전한 답이 없습니다. 이게 불만스러우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오히려 경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자석이 밀어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 그건 단순히 우리가 아직 덜 공부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우주 자체가 그냥 이런 규칙을 갖고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닥이기 때문에 더 아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사다리의 제일 아래 발판 같은 거예요. 그 발판은 왜 거기 있냐고 물으면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 발판이 없으면 사다리 자체가 없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우리는 보통 설명이 우리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왜 그런지 알면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파인만이 보여준 건 그 반대입니다. 진짜로 이해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석이 밀어낸다는 현상에 우리가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그 힘이 존재하는지는 사실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수록 더 많이 모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이 우주가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더 설명할수록 더 모른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집이 4개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는 벽이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는 벽돌이 흙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는 흙이 분자로, 분자가 원자로, 원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양성자가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내려갈수록 집을 더 잘 이해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 단순한 4개의 벽으로 된 집이라는 그림이 점점 멀어지고 점점 더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쿼크의 세계는 우리의 직관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쿼크의 세계에서 다시 왜를 묻기 시작하면 또다시 그 아래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그렇다면 왜?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파인만의 답은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왜가 나쁜 질문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왜가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다루려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모든 현상을 친숙한 것으로 설명하고 싶다면 그 친숙한 것들이 왜 그런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슬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끊깁니다. 그 끊기는 지점이 사실 과학의 바닥이에요. 이걸 한 번 더 음미해 보세요. 파인만이 어렵다고 한 건 자석 이야기가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왜? 라는 질문의 구조 자체가 어떤 답을 해도 또 다른 왜를 낳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여기까지는 설명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우주가 그냥 이렇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정직하게 아는 것,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파인만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때는 20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우주선 챌린저 호위 폭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수백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들고 나와 발표를 하는 중에 그 물리학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회의가 끝날 즈음 그는 그냥 차가운 물 한 잔과 고무 오링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링을 물속에 담갔다가 꺼냈더니 저온에서 오링이 탄성을 잃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수백 페이지 보고서 대신 물 한 장과 고무조각 하나로 핵심을 보여준 겁니다. 그 물리학자가 바로 리처드 파인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파인만은 평생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현상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 현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챌린저 사고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오링이라는 부품의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온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장이라는 이름은 압니다. 전자기력이라는 이름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나아가 왜 그것이 존재하는지를 묻기 시작하면 이름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가 드러납니다. 파인만이 자석 인터뷰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도 어쩌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장 때문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해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자기장이라는 이름이 설명인 척을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냐? 고 물었을 때 성격이 그래서 라는 답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격이 그래서라는 말은 사실 설명이 아닙니다. 그 성격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경험과 환경이 그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요. 이름을 붙였을 뿐 작동 방식을 이해한 게 아닌 거죠. 이게 파인만이 말하는 이름과 이해의 차이입니다. 이름은 우리를 안심시켜 줄 수 있습니다. 뭔가에 이름이 붙으면 마치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이름은 이해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한층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의 구조 문제는 자석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왜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큰 질문들에도 적용됩니다. 왜 나는 존재하는가? 왜 우주는 존재하는가? 왜 의식이라는 게 생겼는가? 왜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질문들 앞에서 불안함을 느끼십니다. 답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파인만의 자석 이야기를 들으면 이 불안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들이 답이 없어 보이는 건 그 질문들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답, 즉, 더 친숙한 무언가로 설명해주는 그런 답이 없을 수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주의 존재, 시간의 방향, 의식의 출현, 이것들은 어쩌면 사다리의 가장 아래 발판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바닥이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질문들의 답이 없다는 게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주가 왜 존재하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암묵적으로 우주 바깥에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이 우주를 설명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의상 우주 바깥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형태의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이건 우주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제가 지금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파인만은 평생 왜를 물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요. 다만 그는 어떤 층에서 왜를 물으면 어떤 종류의 답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또 왜를 묻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나옵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 이 둘은 다릅니다.
퇴근길에 나무를 보신다고 해보세요. 저건 참나무야라고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건 참나무인데 광합성을 하고 뿌리로 물을 흡수하고 겨울에는 잎을 떨고 에너지를 아낀다고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광합성의 분자 수준 메커니즘까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파인만이 항상 강조했던 건 이름을 아는 것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떤 것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동시에 작동 방식을 아는 게 왜 그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자석의 경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석이 밀어낸다. 이름은 압니다. 자기장이 형성되고 전 자기력이 작용한다. 어느 정도 작동 방식도 압니다. 하지만 왜 이 우주가 전자기력을 갖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층이 아닌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패배가 아니라 정직함이라는 것을 아는 것. 파인만은 여기에 아주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코웃음 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생각보다 삶에 직결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 왜를 묻습니다. 왜 이 사람과 헤어졌는가? 왜 그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리고 답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파인만의 자석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왜에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답이 없는 게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우주의 결함이 아니라 질문의 구조가 갖고 있는 성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파인만은 자기장이라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이 왜 그런 힘을 미치는지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양자 전기 역학, 즉 전자들이 광자를 교환한다는 설명은 충분한가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갔으니까 이쪽이 더 좋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갔다는 건 맞습니다. 더 기본적인 층에서 현상을 기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왜 전자들이 광자를 교환하느냐는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왜 광자가 전자 기력을 전달하느냐는 질문도 나오고요. 마치 사다리를 한 칸 더 내려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다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설명이 더 기본적인 층에서 이루어질수록 더 넓은 범위의 현상을 포괄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더 좋은 설명이라고 부른다. 양자전기역학은 자석의 힘뿐 아니라 빛의 성질, 화학 반응, 레이저, 반도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의 작동 원리까지 하나의 틀 안에서 기술합니다. 그만큼 더 기본적인 설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설명 자체가 왜 옳은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방식으로 기술하면 실제 측정 결과와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역사상 가장 정밀한 이론이라고 불리는 양자전기 역학의 예측값과 실제 측정값은 소수점 11자리 이상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정밀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그런지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맞는다, 아주 정밀하게. 하지만 왜 맞는지는 모른다. 이게 과학이 도달한 솔직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파인만은 이 지점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정직하게 이해하는 것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도 왠지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가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물리학도 어떤 의미에선 이것과 비슷합니다. 왜 이 법칙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칙으로 예측하면 자연이 정확히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칙을 바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이 언젠가 더 깊은 무언가로 내려갈 수 있는 입구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의 역사는 그런 사례로 가득하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묘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이런 겁니다. 왜라는 질문은 어딘가에서 바닥에 닿는다. 그 바닥이 기본 법칙이고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정직함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그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바닥이 아닌 경우가 꽤 있었던 겁니다. 한 세기 전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물리학자들은 원자가 물질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바닥이라고요. 그런데 20세기 초에 원자 안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면은 원자 핵이 바닥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양성자가 바닥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양성자 안에는 쿼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쿼크가 바닥이냐?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쿼크를 쪼갤 수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거든요. 하지만 한 세기 전 물리학자들이 원자가 바닥이라고 확신했던 것을 기억하면 겸손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여기가 바닥이다, 더 이상 왜냐고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리학의 역사는 이런 사례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깊은 층의 입구였던 경우들로요.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쿼크보다 더 깊은 층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과학이 완전히 닫아놓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 자체가 사실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 더 깊은 이야기의 입구일 수 있다는 것. 냉장고 자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자석이 밀어내는 힘, 우리는 전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이 사실 같은 힘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을 통합한 전향력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 자석이 밀어내는 그 힘은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힘과 사실 친척이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세상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직관이 세상을 담기에 너무 작았던 겁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그 작은 직관을 조금씩 늘려가는 작업이고요. 파인만이 한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확실한 답이 아니라 알 수 없음을 견디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미 엄청난 지식이라고요. 자석이 왜 밀어내느냐는 질문에 파인만은 완전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왜? 라는 질문 자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언제 더 밀고 내려가야 하는가? 언제 바닥에 닿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인정이 어떻게 사실 더 큰 이해의 시작인가?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잠깐 뒤로 물러서서 지금까지 온 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석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자석이 밀어내냐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요. 그리고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의 구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설명은 사다리처럼 아래로 내려가고 그 사다리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바닥에 닿는다는 것. 그 바닥이 기본 법칙이고 그것을 정직하게 아는 것이 사실 가장 깊은 형태의 이해라는 것. 이게 파인만이 평생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학 공식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가의 방법론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시점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설명이 불안을 없애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알면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파인만이 실제로 보여준 건 그 반대입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냉장고 자석. 처음에는 그냥 붙는 조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장이라는 개념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자기력이라는 기본 힘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자들이 광자를 교환한다는 양자 전기역학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힘이 약한 행력과 사실 같은 힘의 두 측면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더 많은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에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오는 지점입니다. 파인만은 왜 자석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는 더 중요한 걸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자석이 밀어내느냐는 답보다 왜 우리가 그 질문에 특정한 형태의 답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이 더 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늘 친숙한 것으로 낯선 것을 설명받고 싶어 합니다. 고무줄처럼, 스프링처럼, 당기는 줄처럼요. 그런데 전자기력은 고무줄과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무줄로 설명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기죠. 잘못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의 한계를 정직하게 아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낫다고? 그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모르는 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아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불안한 순간들은 언제인가요? 대개 알 수 없는 것들 앞에서입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될지,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실제로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하면서요. 파인만의 자석 이야기는 이런 경향에 대한 조용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친숙한 방식의 답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 이게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틀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은 그냥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잘못된 이유를 지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냉장고 앞에 서서 자석을 붙였다 떼는 그 순간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묘한 저항감.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그 힘이 왜 있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 힘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이 우주의 가장 깊은 층에 있는 규칙 중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 규칙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와 사실 같은 종류의 이야기라는 것. 자석이 밀어낸다는 그 단순한 현상이 사실 우주의 구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조의 이름은 알지만 왜 그 구조가 그런 식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름을 정직하게 아는 것, 이것이 오늘 파인만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자석의 이야기를 따라 꽤 깊은 곳까지 들어와 봤습니다. 자석이 밀어내는 힘에서 시작해서 왜? 라는 질문의 구조, 설명의 사다리가 갖는 바닥, 이름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그 모름이 사실 더 자유로운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밤 냉장고 앞을 지나가시다가 자석 하나를 집어 드시거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단순한 힘 하나에 얼마나 깊은 질문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깊이 앞에서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파인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대충 알고 있다는 착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진실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진실에 가까이 있을 때 세상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동시에 놀랍도록 경이롭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잘 모른다는 것을 편하게 인정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묘하고 흥미로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